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벨기에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고 곧 항공기 폐수 검사도 실시됩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유럽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이었던 독일도 자세를 바꿔 27개 회원국에 코로나 사전 검사를 도입하라는 유럽연합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무작위 코로나 검사와 함께 항공기 폐수 검사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Also die Einreise ist nur gestattet mit einem negativen Test. Das ist also hier die Grundlage. Und wir werden darüber hinaus also an den Flughäfen systematisch durch Stichproben nach Varianten forschen und ein 스웨덴 당국도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미리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습니다. 벨기에도 우선 중국발 직항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벨기에는 직항편의 폐수 검사를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화장실의 폐수를 검사하면 얼마나 많은 승객이 감염됐는지 어떤 변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我们也呼吁各方秉持科学原则，采取科学适度、不针对特定国家的防疫措施，避免政治化疫情的言行。 이미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춘절 설 연휴의 위험성을 고려한 유럽 국가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최근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5일 공개한 중국 코로나19 주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내 코로나 신규 입원자 수는 22,400여 건으로 전주에 15,100여 건보다 46%가량 증가했습니다. WHO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지난해 12월 초 이후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규 입원자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의 70%는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4,106명으로 전주 대비 7,000명 넘게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571명으로 닷새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66명입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은 제도 시행 첫날 20%에서 이틀 만에 30%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 유입 확진자도 세 자릿수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2일 이후 9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무려 70%는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2차 청문회를 엽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야는 이 장관과 박 구청장 등을 상대로 참사 전 예방 조치와 당일 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합니다.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되 쟁점이었던 3차 청문회 개최 시점 등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3차 청문회의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또 향후에 그런 전문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를 뭐 언제 열 것인지 또 결과보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회동에서 1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 노웅래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불체포 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의 베끼기 실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연수를 가면서 계획에 없던 관광 일정을 추가하고 이런 일정 때문에 주요 일정이 바뀐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의회 예산이 많이 남는다며 해외 연수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호주 시드니로 연수를 떠난 건 지난해 10월. 5박 7일 동안 예산 4,800만 원이 투입된 호주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사전 계획에는 연수 5일째와 6일째, 박물관과 전통시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갑자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달링하버, 오페라 하우스 탐방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또 시드니 교포들과 술을 곁들인 일요일 점심 자리가 추가됐는데 이 일정 때문에 시장 방문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찍을 만한 사진이 없었다며 SNS에서 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주 연수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었는데 식사 약속 때문에 주요 일정이 바뀐 겁니다. 연수에 참가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주말인 탓에 기관 방문이 어려웠고 점심 식사에서 술을 마신 건 호주 현지 식사 문화라고 해명했습니다. YTN이 앞서 보도한 두바이 연수를 포함해 서울시의회에서 4분기에만 계획한 해외 연수는 모두 4건, 그마저도 한 건은 반려됐습니다. 4분기에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몰린 이유는 뭘까? 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올해 예산이 남으니까 위원회마다 계획을 세워 국외 연수를 다녀오자고 독려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끊이질 않는 외유성 연수 논란에 사전 심사 절차와 기준이 강화했지만 현지 사정을 이유로 계획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용도에 맞게끔 잘 썼는지에 대한 그 사후 감독이 지금 안 돼 있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감독 강화에 앞서 투표로 뽑힌 시의원들이 예산의 소중함을 안다면 외유성 연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노총 건물 미화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한국노총 미화원들과 새 노조위원회의 한국노총 이모 부본부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은 이 부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미화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한 뒤 실제 탈퇴서를 받아갔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조합원들이 서명한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부본부장이 팩스로 탈퇴서를 직접 보내는 모습을 봤다는 비노조원의 목격담도 확보했습니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주문한 김치 상자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측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치가 들어있다고 적힌 종이 상자. 흔들어 보니 김치 말고도 무엇인가 들어있습니다. 손잡이 용도로 뚫린 구멍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동물, 살아있는 쥐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말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김치를 주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놔두고 상자만 제가 들고 갔는데 식탁에 올려놓고 칼로 따르고 뚜껑을 딱 열어서 뭐가 있는데 갑자기 탁 얼굴에 드는데.
심하게 놀란 A씨는 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테이프로 상자를 둘러쌌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을 받은 업체 측은 1시간 만에 김치 상자를 회수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된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공센터 쪽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김치를 먼저 사들인 다음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김치 상자에 쥐가 들어간 원인을 자체 조사 중이라면서도 제조와 배송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물류창고의 방역 체계도 갖췄기 때문에 살아있는 쥐가 상자에 들어갔다면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또 배송한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배송 이후에 상자 틈으로 쥐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쥐가 들어있던 김치 상자는 이른바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 방식의 보냉 상자에 담겨 아파트 14층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며 업체가 제시한 보상안은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잘 활용하면 13월에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공제폭이 더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거나 또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많이 썼다면 환급금이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율은 20%, 기존의 2배로 돌려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더 쓴 돈에 대한 공제 항목은 아예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쓴 부분은 20% 공제받습니다. 다만 한도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액과 합쳐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에 쓴 돈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2배나 늘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고금리에 커진 주거 부담을 고려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더 공제해 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 400만 원입니다. 또 월세로 쓴 돈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30%로, 미수가 등을 위해 쓴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올려 임신, 출산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던 군이 일부 진입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한 대가 P-73 비행금지 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그 일대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라며 용산 상공이 뚫렸다거나 P-73 내 700m까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소형 무인기 500여 대 정도가 된다며 자폭 공격이 가능한 기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건 아닙니다. 또 항적 조사 결과 비행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무인기는 1에서 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여 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폭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초기 단계로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 확보가 개발의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침투 무인기가 모두 12대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알려진 것처럼 5대가 맞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최종 항적이 지난 3일 군 당국에 확인됐고 이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국민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저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알고 계신 사항에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남북관계 발전법상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발전법 23조에 따른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될 경우 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4조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네,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을 보자면 이 두 가지 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중국발 코로나 그리고 또 다른 변이가 확산할 문제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저 XBB 1.5 변이가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XBB 1.5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장 전염성이 높은 변종이라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XBB 1.5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뒤에 현재는 전 세계 29개국 정도에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미국 내 감염 비율이 0.1%에 불과했는데 12월 말 40.5%까지 치솟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75%를 넘어설 정도로 이례적인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WHO에서 이 변이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발 입국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에 구멍이 있었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일일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자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장기 체류자에 따라서 입국 후의 검사 규정이 다른데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매일 모든 미검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의 인력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존 업무를 포함해 방역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입국자들이 입력한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발 입국자가 더 늘 것으로 보여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그나마 이제는 입국 전 검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관련 혼란은 줄어들 거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업무 과중을 좀 덜면서 또 시스템의 그런 구멍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쿨존 관련 기사인데요. 저희가 스쿨존 사고 관련 보도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형이 단 한 건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69건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실형은 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예인데요. 사례인데요.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6살 아이를 들이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살 아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어땠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모두 다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음주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일이었고 또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예. 기사에서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스쿨존 사고의 96% 정도가 운전업 종사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지거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경우는 시야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나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중 67% 정도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일단 일시정지를 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렇게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과속이 어렵도록 도로 포장 재질을 바꾸거나 스쿨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광등이나 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보니까 더더욱이 많은 분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난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지금 우선 적용 시행되고 있는데 한 달간의 성적표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달 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체 652개 매장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개 매장이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의 대상 매장 중에서는 22%가, 제주 대상 매장 중에서는 34%가 참여하지 않은 건데요. 환경부는 제주에서 미이행 비율이 높은 이유를 형평성 문제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100개가 넘지 않지만 제주 지역에 수십 개가 몰려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었고요. 또 규모가 상당히 큰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환경부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향후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 달 동안 두 지역에서 반환된 컵은 약 9만 8천여 개로 드러났는데요. 10개 중에서 2개에서 3개 정도의 비율로 회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비율로 본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이 보증금에 더해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200원을 또 텀블러를 사용하면 300원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시행 초기라고 좀 안심할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해외 소식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유럽은 지금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는데 오히려 이게 유럽 경제에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유럽 주요 도시의 최고 기온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네. 보면은 폴란드 바르샤바가 18.9도, 체코 자보르니크가 19.6도 등으로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스페인 빌바오는 무려 25.1도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이 반팔 차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되면서 난방용 가스 수요가 줄었는데요. 우려했던 에너지 대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세계 경제에도 모처럼 만에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따뜻한 겨울의 최대 피해자는 푸틴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로 해서 서방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을 짰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의 난방 수요 급감으로 유럽연합의 에너지 절감 목표였던 15%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으로 우크라이나전과 국제 경제 흐름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에너지 대란 뭐 일시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고온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꿀벌에 대한 기사네요. 꿀벌에도 백신 맞힌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UN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는 지금 속도대로라면 꿀벌이 2035년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꿀벌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먹는 식량의 90%도 함께 없어진다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고요. 영양실조로 인해서 매년 142만 명이 전 세계에서 사망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이 꿀벌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동시에 다른 이유로 죽는 꿀벌들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한 꿀벌 백신은 미국형 부저병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 미국형 부저병은 감염된 꿀벌의 몸체가 썩고 또 벌집이 파괴돼서 결국 꿀벌 군락 전체가 말라 죽게 되는 병인데요. 미국에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없어서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벌집과 양봉기구를 통째로 태우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꿀벌 백신은 꿀벌 하나하나에 주사를 놓는 방식 대신 여왕벌이 먹는 로열 젤리에 박테리아를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로 인해서 알에서 태어난 유충들이 항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 백신을 만든 기업 관계자는 꿀벌 보호와 전 세계 식량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작은 꿀벌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꿀벌 보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돌연 36시간 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러시아 정교회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숨 쉴 틈이 필요한 것 같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에 일시 휴전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정오부터 7일까지 36시간 동안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 키릴 총대주교가 이 시기에 휴전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해달라고 촉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교회는 개신교 가톨릭의 성탄절보다 13일 늦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휴전 명령을 러시아군의 재정비 시간 벌기용 술수로 보고 있습니다.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일시 휴전이라도 하려면 점령지부터 떠나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산소가 필요한 모양이라며 휴전 명령을 평가절하했습니다. So I found it interesting. He was ready to bomb hospitals and nurseries and churches and on the 25th and New Year's and I mean, you know, I think he's trying to find some oxygen. 실제로 러시아 군주의부는 휴전 명령 발표 직전 마키유카 참사 생존 군인을 찾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새 벽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가 밝힌 공식 사망자만 89명에 이릅니다. Говорят, что за вас они там отомстят. Поправляйте самое главное. 물론 러시아가 일시적이라도 휴전 명령을 내린 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1100km에 이르는 전선에서 실제 총성이 멈출지도 불투명하고 이를 계기로 당장 전쟁의 전환점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비판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도리어 이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꼽힌 이민 정책과 관련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 키스만으로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 수백 명이 목숨을 건 밀항을 시도하면서 드라이 토르투가스 국립공원 일대가 한때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도 불법 이민자 행렬이 끊이지 않아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깽단 폭력이 만연한 베네수엘라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No, yo me quiero quedar acá a trabajar, pero necesito, mire mis manos, yo soy un hombre trabajador.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만든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프로그램 타이틀 42의 기한 종료에 따른 기대감도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타이틀 42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중미 국가에만 적용되던 정책을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If you're trying to leave Cuba, Nicaragua, or Haiti,
you have agreed to begin a journey to America, do not just show up at the border. Stay where you are and apply legally from there. 대신 이민자가 몰려들고 있는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매달 3만 명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need a lawful sponso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umber one. And you need to undergo a rigorous background check. 그동안 공화당은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국경 관리에 실패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 분열로 하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틈에 재선 출마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이민 정책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지금 시점에선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국장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혼란과 체제 붕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김여정으로 권력이 이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김여정은 적어도 2014년부터 실권을 행사한 동생이자 2인자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차남인 해리 왕자가 다음 주에 발간될 자서전 스페어에 형인 윌리엄 왕세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출간 전 보안이 엄격한 가운데 책을 입수했다면서 자서전에 실린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폭행 사건은 2019년 해리 왕자가 당시 거주하던 런던 켄싱턴국 내 노팅엄 코티지에서 윌리엄 왕세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네, 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지금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규제 완화 대책이 효과를 보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지금 최대 국정 과제가 뭐냐?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종부세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세금 규제 완화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자 주간 동향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39주, 9개월 만에 하락폭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발표되는데 낙폭이 커져 왔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 2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대책 발표한 거,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실 3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부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고 이미 이제 지난달부터 이 규제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낙폭 둔화폭이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월 첫째 주 주간 동향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0.67%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0.74%에 비해서 낙폭이 0.07%포인트가량 줄어든 셈인데요. 네. 지난 4월 첫째 조사 이후 9개월 만에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도 이제 10주 만에 최대 하락폭을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값도 약세가 지속은 됐습니다만 하락폭은 좀 줄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것도 눈에 두드러지고요. 실제로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아파트 매물 건수가 5일 기준 한 달 전에 비해서 2자릿수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좀 강도가 좀 세다. 이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 DSR 규제를 빼고 거의 모두 이제 풀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 규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출 금리가 워낙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DSR 규제를 풀 거냐, 사실 이거 풀면 뭐 빚내서 집 사라 시즌 2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 정부도 아직 DSR 규제는 놔두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도 규제 완화 효과가 사실은 이제 뭐 주택 구입자들의 구입 장벽은 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금리나 조짐이 보이지 않고 DSR 규제가 살아있는 한 완연하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시내 아파트를 이제 최고 35층 높이로 제한했던 규제가 도입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뭐 층수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이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을 이제 독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재건축 단지와 이제 형평성을 이유로 35층 고도 제한을 유지해 왔어요. 일반 주택지면서 3종 이하 주택지의 경우에는 35층이 최고층이었는데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2040 서울도시계획 기본 도시계획에 따라 이제 9년 만에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층고 제한을 풀게 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위로 더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 과밀 방지 차원에서 용적률, 연면적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대수가 들어간다. 세대수 증가만 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층고를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건 똑같은 라인을 보게 되면 성남갑식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이런 라인에서 좀은 이제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이게 이제 조합원들이 원하는 배치, 이제 조망권을 위주로 해서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앞으로 층수, 구체적인 이제 층수의 경우에는 이 정비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조금은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되면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갈등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소송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이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장단점이 분명해요. 예. 명암이. 저층의 경우에는 그 고층에 가려서 늘 음지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도 이런 이 일조권을 조망권과 일조권을 초고층 이 건물이 독점할 경우 이 피해보는 저층 건물들에 따른 갈등이 늘 있어 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고층 아파트의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층 아파트는 위로 짓게 되잖아요. 50층, 6층, 10층이 들어왔어요. 만에 하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이런 상상을 하면 끔찍하거든요. 네네. 재난 상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건축비가 올라가요. 이게 35층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더 많이 짓게 되면 건축비는 또 올라갑니다. 건축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한테 전가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층수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이제 용적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소셜 믹스라고 해서 공공임대, 임대 비중을 좀 높여왔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높이는 방식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명품 업계가 가격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명품 가격은 오르는데 요새 보니까 좀 잦은 횟수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가 2위로 밀렸어요. 1위 차지하신 분이 루이비통 회장입니다. 루이비통 회장인 이 베르나르 아르노 씨가 명품은 좀 불황해도 매출이 계속 올라요. 참 특이한 게 명품은 보니까 경기와 무관하게 1년에 우리나라에서 4차례 올린 지난해 기준 4차례 가격 인상한 곳도 있고요. 또 복합적인 위기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이 사실은 이게 필수제가 아니에요. 사치제예요. 사치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4일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5에서 10%가량 올렸어요. 여기 가방은 1,100만 원이네요. 이 회사는 매년 1월에 이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 올해는 평년보다도 가격 인상폭을 한 3배 정도 인상폭을 크게 했는데 네. 이외에도 이제 스위스의 명품 브랜드 시계 있죠. 롤렉스 역시 지난 2일자로 가격을 인상했는데 지난해 가격 인상분을 좀 따져봤더니 샤넬, 프라다의 경우는 지난해 4번 인상했어요. 네. 그리고 생로랑, 버버리, 루이비통, 구찌, 디올, 팬디의 경우에는 2번씩 인상을 했어요. 자, 이게 과거에는 어떤 이 경제 용어로 베블런 효과라고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올라도 일부 부자들은 과시욕, 허영심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거리의 3초백이라고 해요. 자,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고가 제품이긴 하지만 대중화돼 있거든요. 이런 현상, 특히나 이제 소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태를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인데 좀 거북한 것은 해외 명품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를 좀 봉으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때마다 인상전 사기 위해서 오픈런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을 수시로 올리는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네. 그야말로 좀 부르는 게 값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백장장사라고 하거든요. 가격을 올려도 줄 서야만 또 사야 되는. 그게 입장 제한이에요. 백화점 가보시게 되면 거기 뭐 코로나도 있지만 일부러 줄 세워놓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이제 마케팅한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 이렇게 명품 매출이 가장 수요가 높은 것 중국, 한국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건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좀 살펴볼게요. 그 뉴욕 증시가 지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곧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초부터 이제 증시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미국이 정말 연말 가서 금리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무참하게 싹수를 정말 제거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발표된 2개의 고용 지표가 다 좋습니다. 주간 고용 지표 노동부가 발표하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9,000건 오히려 줄었어요. 실업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돼서 지난 9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특히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이제 12월 민간 고용 역시 23만 5천 명이 민간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예상치 15만여 명을 대폭 웃돌았는데 특히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냐를 봤더니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좋아요. 지금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21만 3천 개 증가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뭐 아마존 해고합니다. 트위터 해고하고요. 월가 골드만삭스까지 해고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이어서 월스트리트까지 이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핑크슬립이라고 해서 미국은 해고장을 받게 되면 우리처럼 뭐 3년치 더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월가에서 잘려도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널렸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가 좀 주춤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다 보니까 해고된 인원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FMC 의사록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올해 금리 인하 없어 라고 전원이 지금 동의한 데다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 관리치 2% 아래로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고 이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패드워치를 보니까 지금 2월 1일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과 지금 빅 스텝 가능성 6대 4예요. 하루 전만 하루 7대 3으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점점점 간격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6일에 발표되는 이 미 노동부의 이 실업률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은 혼조 양상입니다. 유럽은 영국은 좀 올랐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FMC 매파적 의사록에 이제 반응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고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미국의 정유 이 설비 가동률이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경우에는 83센트 올라서 배럴당 73달러 6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올해에도 왠지 금리 인하 소식을 못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친윤계의 핵심이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윤계가 이른바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 선두권인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던 권성동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이라면서 대권 주자는 당권에 도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자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 온
사람이 당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과 함께 친윤계 내부의 교통정리로 권 의원이 당권 도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얘기하시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 의원의 불출마로 당내 친윤 지지층으로 새 확장을 노릴 수 있게 된 김기현 의원은 거듭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기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층 힘을 받게 된 김기현 의원 경쟁 상대들의 수싸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도 관저에 초청받았다면서 윤심 마케팅에 뛰어들었고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가셨고요. 구미 박정희 생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은 거듭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에 힘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영남권 참인입니다. 수도권으로 진격하는 것이 박정희 정신인지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전당대회 초반 무엇보다 큰 관심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달려온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아직 고민 위원님 아직 걸로. 네, 아직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반반이라며 여지를 두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도 전당대회 전체 판세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이 대표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비서실 직원 A씨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에게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녹취록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쓴 혐의로 KBS 기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KBS 9시 뉴스를 통해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리포트가 전파를 탑니다. 앵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자 역시 한 검사장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게 확인됐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동재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고 KBS는 해당 기사가 오보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뒤이어 한 장관도 보도에 관여한 KBS 기자들과 KBS 측에 정보를 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보도 배후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성식 검사장을 지목했는데 고소 2년 반 만에 검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은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KBS 기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신 검사장이 KBS A 기자와 B 기자에게 한 장관이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거나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실제 녹취에 없는 내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관련 내용이 녹취록에 없다고 KBS 기자들에게 해명했지만 KBS는 대화를 직접 듣거나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하고도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제공한 신 검사장과 보도를 주도한 이모 당시 법조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기사 편집 과정에서 내용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기사를 직접 쓴 A 기자와 함께 취재한 B 기자는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식 검사장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한 장관이 피해자여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으로 심히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놔서
혐의를 놓고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에 나서면서 제주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 협의나 공유 없이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안 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국토부가 참고자료 형식으로 보안 내용만 공개해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택배 노조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CJ 대한통운이 택배 요금을 올려놓고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이 이번 달 택배 요금을 100원 올려 연간 영업이익이 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사가 늘린 복리후생기금은 10억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택배기사 2만 명에게 돌아가는 몫은 1인당 연간 5만 원, 월 4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그마치 27년 동안 면허 없이 환자들을 진료해온 가짜 의사의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의대 학부만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60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걸린 의사 A씨의 소개문입니다. 정형외과 전공의로서 주요 의과대학에서 외래 교수를 역임했고 관련 연수도 수차례 다녀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도 같은 이력을 내세웠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A씨는 30년 전인 1993년 의과대학 학부를 졸업했을 뿐 그 뒤론 의료와 관련해 그 어떤 자격도 딴 게 없습니다. 대신 대학 졸업 2년 뒤인 1995년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증을 직접 오리고 붙여 자신만의 가짜 면허증을 만들었습니다. 허위 의사 면허증으로 진료를 이어온 기간만 27년, 근무한 병원은 전국적으로 60곳이 넘습니다. 실제로 의대를 나온 데다 겉보기엔 멀끔한 면허증, 구급대 고문 등으로 지정된 각종 위촉장까지 제시해 병원들도 의심 없이 A씨를 채용했습니다. 다만 의사 면허 번호만큼은 없다 보니 A씨는 이전 근무병원에서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새 병원에서 등록을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병원장 명의의 전자 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했습니다. 술을 먹고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내 환자와 급히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의료 행위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애초 면허가 아예 없는 가짜 의사란 사실을 밝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장 9명도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한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나물의 대명사 두릅이 한겨울인 요즘도 제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과 재배법 개발로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홍성욱 기자가 제철을 맞은 땅두릅 재배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벌써 봄입니다. 흙 위로 빼꼼히 모습을 드러낸 새싹. 바로 봄나물의 대명사 두릅입니다. 가지에서 자라는 참두릅과 달리 땅속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순을 수확해 땅두릅이라고 부릅니다. 흙을 걷어내고 밑동을 잘라내면 수확 끝. 이달 초부터 새순이 올라오며 농부 손길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수확해본 땅두릅입니다. 원래는 봄에만 맛볼 수 있는데 새로운 품종과 재배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한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품종과 재배법을 직접 개발해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껍질을 가공해 만든 배양토를 깔고 그 속에 열선을 깔아 온도를 맞춥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한 뒤 싹을 틔워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게 한 건데 전기요금이 들긴 하지만 기름값보다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봄에 나오는 두릅보다 석 달 가까이 먼저 출하가 가능해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이 2만 원 안팎으로 높습니다. 농약을 칠 필요도 없는 친환경 작물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강원 도민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많이 접하셔가지고 농한기 작물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희소 가치도 있고. 겨울철 농한기에 소득을 올릴 적절한 작물을 찾지 못해 걱정이던 농민들. 한겨울 제철 맞은 땅두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새해 첫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은 학창시절 애장 만화였던 슬램덩크 특별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출판업체인 예스24는 최근 영화 개봉을 맞아 출간된 특별판 슬램덩크 챔프가 새해 1월 1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구매층은 만화를 즐겨보던 30, 40대로 전체 도서 구매자 가운데 87%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 골이자 리그 4호 골을 터뜨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손흥민 선수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의사를 시에 전달한 뒤 개인당 연간 기부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이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6도까지 올라서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져 있고요. 충북과 남부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황사의 영향이 더해지며 대기 상황이 더 악화하겠는데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부산과 울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수도권에는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요. 부산과 울산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겠습니다. 뿌연 하늘 아래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많은 곳에 최고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4.2도, 대전이 영하 3.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이 높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6도, 광주와 부산은 10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눈비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